어, 먼저 스민생님 최근에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아, 있으실까요? 최근에 투자를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일이 예. 많아가지고, 어. 예, 딱 가장 최근에 한 투자는 언젠데요? 가장 최근에 한 투자는 실투로 실투 유한, 말고 모의 투자. 모의 투자를 지금 하고 있진 않았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 숙제는 다 하셨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뭔가 주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간단하게 투자 일지에 메모를 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안 하고 계세요? 예, 뭐, 음, 음. 이게 그 주식 장 마감 시간이랑 업무 시간이랑 겹치다 보니까 근데 점심시간이 있으시잖아요. 거의 점심도 못 먹고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어,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계속 이제 강조 드리는 건 뭐냐면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지만 뭔가 계속 이게 되는데 네, 한동안 좀 멀어졌다가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제가 주식 투자를 10년 동안 했다고 그러지만 어떨 때는 막 집중적 주식 투자를 하다가 어떨 때는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제 그때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시장을 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시간 길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예,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하시고, 그다음 생각난 게 있으면 그냥 간단한 메모 해놓고 그게 계속 누적이 되고 나면, 그러면 좀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어, 저 투자일지를 적으십시오. 그러니까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며칠에 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적으실 정도의 주식시장에 계속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토스 정권이 상당히 유용한 그 앱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토스 앱은 계속 내 핸드폰에 알림이 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알림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새 계속 한 번씩 보게 되잖아요. 그죠? 네. 습관적으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용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공지사항 중에 지금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있나요? 공지사항 중에요? 음, 음. 음, 아직 영상, 적당히 안 적었나? 어, 이제 중간 보고서를 쓰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중간 보고서를 쓰셔야 되고요. 네, 어, 중간 보고서를 어떻게 쓰면 좋으냐 하는 거는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지금 뭐냐면 렉 성과평가라고 하는 그 게시물에 이 동영상이 8개 있으니까 그 8개 동영상을 보시고 네, 이 성과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한번, 그러니까, 요거는, 목표는 이겁니다. 어, 한번 성과 평가하는 방법을 이렇게 나름대로 체계적인 방법이 있으니, 그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서 한번 성과 평가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수업 끝나고 나서도 계속 성과 평가를 해보시면, 그게 뭔가, 좋을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식 투자 꼭 알아야 될 것들에서 이야기 드린 게 프로세스가 플랜 2C인데 플랜 2C 중에 C가 성과평가였고 그죠? 네. 예. 그 성과평가에 근거해가지고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음. 뭐 혹시, 네,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그 주식 투자의 목표는 연수익률이 10%이고 그다음 연변동성이 10%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죠. 예. 근데 네, 가령 그냥 그 자산 배분만 하고 있으면 그냥 코스피에다가만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연수익률 10% 정도는 그래도 좀 달성이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연변동성이 30%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뭔가 우리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연수익률을 10% 유지하면서 연변동성을 지금 30%로 10%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낮추는 작업을 하려면 자산 배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답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산 배분 말고 뭔가 종목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 종목 선택도 아무렇게나 종목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수익률을 높이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요 30%인 것을 어떻게 하면 10% 낮출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뭔가를 해야 되고 그게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데 나중에 우리가 30년
모아가지고 60년 먹고 살라고 생각하면 그 답이 안 나오는데 그 답이 주식 투자에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지금 계속 이번 학기 내내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그 주제, 그 메시지인 거죠. 메시지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성과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무턱대고 종목 선택을 하면 안 되고 내 종목 선택력이 좀 있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종목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 조금은 종목 선택을 시험 삼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걔의 성과가 지금 이 그냥 자산 배분하고 있는 코어보다 좀 더 나아지면 조금씩 그걸 늘려가지고 그 비중 늘려서 이 변동성 30% 10% 나사주는 그 짓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런 의미에서 이 성과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나의 변동성이 지금 몇 프로 정도 수준이냐, 아직까지 목표에서 어느 만큼 떨어져 있냐를 보는 게 이 지금 성과평가를 해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꼭 이 동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했던 걸 가지고 한번 성과평가를 실투하신다 그랬죠? 네, 조금씩만. 그러면 실투도 사실 기록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네, 좋겠죠. 음. 알겠습니다. 벤치마크는 뭐냐 하면 어, 지수 ETF에 50% 넣고 나머지 50%는 현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내가 지금 이 실투한 거 하고를 비교를 해보니까 아 내가 지금 실투를 꽤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투자 전술이나 전략을 약간 좀 이렇게 좀 줄여야겠다라든지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걸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중간 보고서를 쓰시는 게 이제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중간 보고 쓰시는 게 지금 이제 과제 중간 과제다라는 거죠. 우리 알겠습니다. 학기 초에 중간고사를 보기로 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중간고사는 보지 맙시다. 음, 음, 중간고사는 보지 말고 기말고사를 보고요. 기말고사 문제는 이미 다 낸 거죠. 네, 그게 뭐냐면 어디 있습니까?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있을 건데. 아, 요거. 요게 주식 우리 기말고사 문제들이니까 이 문제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요번에 대학은 종합시험 문제로 냈죠. 어, 대학원 종합시험 문제로 냈고, 그 전에 이제 이런 동영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강의를 한번 했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분이 이 종합시험을 했고요. 그분들의 답안지를 지금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지금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번 음, 심심하실 때 이분들이 쓰신 답안지를 한번 보시고, 뭐가 부족한지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채점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 하면, 요번 학기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꽤 괜찮게 답안을 쓰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거죠. 요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답안을 그래도 뭐 100% 만족스럽게 적으신 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래도 꽤 만족스럽게 한 것 같고요. 유독 보니까 전혀 이 강의를 안 들은 것 같은 그런 답안들이 몇 개 있었던 거죠. 근데 그분들은 누구냐 하면 이번 학기가 아니고 지난 학기에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지난 학기는 제가 수업을 했지만 이분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제가 꼭 이거는 전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메시지가 이분들한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별로 남은 게 없으니까 뭐 정답 근처로 적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답안은 아니었고요. 그거 하고 요번 학기에 답안이 좋아가지고 이제 이름 딱 체크해 보면 요번 학기에 수업 듣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번 학기하고 지난 학기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정도는 머릿속에 좀 박아놓고 이 수업을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그걸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라고 믿고 있고, 어, 진리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게 저 사람은 적어도 이런 주장을 했다 하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어떤 행동을 취할 때는 뭔가 좀, 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아, 저 사람 한 이야기하고 내가 다른 행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뭔가 좀 약간은 경고등이 켜지지 않겠냐라는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번 학기하고 지난 학기하고 좀 그 들은 학생들의 차이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번 학기에 교육 효과가 좀 있구나 해서 나름대로 좀 기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이번 학기에 드는 학생들도 제가 100점을 주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강조한 게 전부 다 이 답안지에 적혀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머릿속에 이렇게 박아내야 될 것들이 좀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지난주에 수업을 들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이미 지난번에 다 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다시 또 왜 반복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기는 요번에 종합시험 보면서 이걸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했던 이야기를 다 다 알고 있는데 왜 그 이야기를 다시 또 반복하냐 이런 코멘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뭐라고 드렸냐 하면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건 약간 좀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 지금 이 답안지 중에 그분도 계시는 거죠. 근데 그분도 제가 이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100%다 받아들이신 거는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어쩌면 그 지난번에 했던 거 왜 다시 반복하냐 하는데 반복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다. 예. 지금부터 하는 강의는 뭐냐 하면 이미 주투 꼭 알아라는 것들 아니면 또 앞에서 했던 강의에 일부 반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약간 더 새로운 게 들어가 있는 식으로 지금 강의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내가 뭘 기억에 남겨둬야 될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여전히 지금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봐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여전히 기초를 하고 있고요. 주식 투자의 기초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들. 그래서 해야만 한다면 그럼 뭔가 좀 알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이거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들을 강의를 했고요. 그걸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미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일단 주식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주문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될까. 계좌 개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죠? 예. 두 번째로 우리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어쩌면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은 그냥 적당히 벌면 되고요. 그보다는 뭐라고요? 손실 피. 손실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 슬라이드 중에 어느 슬라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그 시점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평균적으로 돈 다 잃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뭐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투자자의 한 95%는 처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다음에 나간다는 거죠. 한참 관심을 가해서 주식 투자 하다가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왜 그 1년 못 버티고 나갔겠어요. 뭔가 꽤 많은 손실을 입고 나간 거죠. 그래서 투자자의 95%는 돈을 잃었어요. 결국에는. 돈을 잃은 게 인 것 같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 그래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사실은 동전 던지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아주 조금 뭔가 이 플러스가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정도이지 실제로 그냥 반반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손실의 가능성을 회피할까 하는 게 쉬운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그 투자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니까 국민연금하고 비스무리하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국민연금의 투자 실행을 보니 이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전략자산 배분, 종목 선택, 그다음에 전술자산 배분. 전략자산 배분은 그냥 자산 배분이라고 이야기했대고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하고 안전 자산하고 몇 프로 뭐 제가 그 수업에서 이야기할 때는 50대 50 정도 하시면 된다. 뭐이 정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중에 일부는 그냥 지수를 사지 말고 일부는 종목을 좀 몇 개 찍어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죠. 그게 이제 종목 선택.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뭔가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떨어질 것 같으면 팔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시점 선택,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점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질문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종목 선택 능력이 있으면 종목 선택을 좀 더 하는 거고, 주식 투자에서 부자 된 사람은 다 이것까지 부자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종목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는 뭐냐면 제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시점 선택 능력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성과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까지 알려진 여러 사실들을 보면 전문 투자자조차도 시점 선택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시점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당분간은. 아니면 앞으로 영원히 하지 마십시오. 근데 종목 선택은 언젠가는 점점 확대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산 배분은 위험 자산하고 안 자산을 50도 50 정도 하면 되는 것 같고, 종목 선택은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종목 선택 능력이 없으니 코어로 지수하고 그다음에 현금, 지수 ETF하고 현금 이래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조금 팔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뭐예요? 개별 종목을 조금 사가지고 능력이 좋으면 점점점 그걸 확대해가지고 뭔가 10% 연수익률 10% 연변동성 10%를 달성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거 정리해보자면 그렇게 했고요. 아마 오늘 시점 선택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아마 요까지 했던 것 같아요. 요까지. 아니면 요거 조금 이야기했던지 뭐 이 정도 되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코멘트도 아무 때나 하셔도 되고요. 시점 선택이라고 하면은 이 시기상의 분 단위의 시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주기성의 그런 월 단위를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어,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냐면 제가 의사결정의 프레퀀시 저 주기를 네네. 얼마나 빈번하게 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 단위로 한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은 데이 트레이더인 거죠. 일중에 샀다 팔았다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네. 그죠? 어떤 사람은 분기마다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주기가 분기인 거고, 어떤 사람은 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강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전수적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서민성 님이 저한테 궁금해 하셨던 시점 선택은 뭐냐면 개별 종목의 시점 선택 아닐까요? 요 그쵸. 종목을 언제 사고 언제 팔고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아닐까요? 네.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전수적 자산 배분은 뭐냐면 자산 공간의 시점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위험 자산하고 그다음 안전 자산으로 나누는데 위험 자산은 그냥 지수 ETF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안전 자산은 그냥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5대5로 가지고 있어. 그죠? 음, 음, 근데 앞으로 주식시장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답을 해 주십시오. 떨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주식의 비중을 한 40으로 줄이자는 거지. 음, 그리고 그 다음에 60을 현금을 가지자는 거죠. 그걸 네. 보고 전수 자산 배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다시 리캡하면 한국에 있는 연기금들은 시점 선택 능력이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음, 전문 투자자도 자산군의 시점 선택도 마이너스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시점 선택은 그냥 앞으로 영원히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미국의 연기금인데 미국의 연기금도 타이밍이 마이너스네. 그죠? 그러니까 미국 연기금도 타이밍 해가지고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타이밍과 돈 버는 게 과연 쉬울까 하는 질문인 거죠. 그죠? 음, 그래서 그 벤자민 그레임이 그 현명한 투자에서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거든요. 어, 5대5로 하자. 그걸 기본으로 하자. 그죠? 그리고 그냥
그 리밸런싱만 하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5대 5로 맞춰놨는데 주식이 올라가가 주식의 비중이 6대 4가 된 거야. 그러면 다시 5대 5로 다시 리밸런싱 하자. 그 다음에 최근에 주식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게 4가 되고 현금이 6이 됐어. 그러면 현금 좀 가지고 주식 좀 더 사가지고 5대5로 비중 맞추자. 그걸 보고 재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벤자민 그레임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굉장히 연구를 했는데 자기 결과 보니까 그냥 5대5로 맞추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재조정만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실 분은 거기에다가 전략, 전략 자산 배분이 아니고 전술적 자산 배분도 좀 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이거 안 하는 게 더 맞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도 그가 맨날 손해보고 있는데 내가 이거 해가지고 과연 돈 벌 수 있는 그게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피트린치 이라는 사람이 마젤란 펀드의 펀드 매니저고 아주 뭐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이고요. 그 책에 보면 자기가 이 시점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론을 뭐라 그러냐면 칵테일 파티 장세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은 이 거시경제 또는 시점, 거시경제 예측에서 시점 선택하고 하는 것도 별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그러니까 이 사람 책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 미국에는 6만 명의 경제학자들이 경기 또는 금리 예측을 하고 있다. 그들이 연속 두 번 맞추기만 했다면 지금쯤 은퇴해서 플로리다에서 놀고 있을 것이다. 전 세계의 모든 경제학자들을 모두 해고시키더라도 과히 잘못될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지금 인용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경제학자들 아무 소용없다. 근데 당신이 경제학자보다 훨씬 더 거시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신선생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칵테일 파티에서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장세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주식시장이 바닥일 때를 보면 자기가 칵테일 파티에 가보면 사람들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펀드 매니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렇냐 하고 그다음 뒤돌아서 가지고 딴 데로 가버린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 치과 의사 근처에 모여 있더라는 거지. 그래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주식에는 아무 관심 없고 이 치과 의사하고 충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아예 무관심, 관심의 대상이 아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바닥에서 이제 조금 상승을 하잖아요. 상승을 네. 하면 그러면 바닥일 때보다는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좀 더 가지더라는 거죠. 뭐 어떤 거냐 하면 아, 당신이 펀드 매니저냐고. 그런데 주식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 한 건 이제 내가 참 알고 있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한 5분 정도 하다가 그다음 다시 치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제 뭔가 상승을 많이 했죠. 이제 과열이 되잖아요. 그죠? 과열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펀드 매니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치과 의사하고 이야기 안 하고요. 파티 내내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어떤 주식 사면 좋아? 아니면 주식시장 어제 어때?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스타가 된 거죠. 과열일 때.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꼭대기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니까 뭐 어떤 거냐 하면 자기 주변으로 사람들이 다 몰린대요. 다 몰리는데, 근데 자기 이야기를 안 듣고, 아까 과열일 때는 자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펀드 매니저 이야기 듣는데 자기 이야기 안 듣고 뭐냐면 각자 자기 투자 경험 이야기를 막 한대요. 내가 이런 종목 사서 돈 벌었어.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면 그 종목이 올라가 있더래요. 그러면 자기도 자기 스스로 아, 나도 그 사람 이야기 따라서 살 걸 하면서 후회를 한대요. 근데 이제까지 자기 경험에 의하면 그때가 주식시장의 꼭대기인 것 같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주식을 사고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막 흥분하고 있을 때, 이럴 때 팔면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제가 어, 이, 이 주린이 투자로이라는 강의를 왜 시작하게 됐냐 하는 계기를 첫 시간에 좀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2020년에 정보과학대학원에
이제 워크숍을 갔다는 거죠. 워크숍을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술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그때 화두가 뭐였냐면 주식 투자였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래도 저는 지금 30년 동안 주식 투자론에 관해서 연구한 사람인데, 그죠? 네. 근데 제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투자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예요? 그게 지금 어느 현상이에요? 바로 요 현상 아니냐 이거지. 네. 그죠? 그래서 아, 이게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피터 린치는 요 자기 이런 이야기를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실제 투자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대요. 자기는 사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하고요. 그러면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는 시점에 자기가 살 주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 더 낮은 그런 주식이 별로 없으니까 안 사게 되고 저평가 시점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이제 폭락하고 나면 살 주식이 넘쳐 그러니까 그냥 시점 선택을 나기도 모르는 새 한다는 거죠. 자기는 계속 그냥 가치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피터 린치는. 네. 근데 여하튼 이걸 해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아 이거 가지고 뭔가 시장이 사람들이 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주식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때는 뭐 어떤 거예요? 뭔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무도 주식에 관심이 없을 때는 그때는 그냥 차곡차곡 지금이 바닥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이 뭐 바닥 아니면 바닥 직전 아니면 바닥 직후 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때는 차곡차곡 주식을 사 모으면 그러면 좋지 않겠냐라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시점 선택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약간 참조할 필요 하는 정도는 좀 있어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음. 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피터 린치가 이렇게 아주 이 저 막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던 거시경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연방준비위원회 경제학자가 수가 400명이 넘거든요. 그죠? 예. 네. 어, 지금 이 저 진한 색깔이 뭐냐면 그 이 연방의 기준금리이고요. 그다음에 요 연한 색깔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언제부터? 2020년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22년에 픽을 찍고요. 그 다음에 다운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기준금리는 언제 올라갔냐 하면 픽일 때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죠? 이 양반이 제롬 파웰, 그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위원장인데 이때 이 제롬 파웰이 이런 시점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제 물가가 막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 이거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쯤에 2021년 하반기 정도에 이거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곧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연방준비위원장이 틀렸다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게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서 그냥 금방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가서 지금까지도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어쩌면 기준금리를 좀 더 빨리 이 시점부터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가를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막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죠. 근데 연방준비위원장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리 안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세상에 가장 뛰어난 거시경제학자는 어디에 있겠어요? 연방준비은행에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통화정책을 해야 되니까. 통화정책은 거시경제를 가지고 통화정책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조차도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그것도 잘 분간 못하는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시경제학자들이 예측해봐야 그 예측이 맞을 리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잘 알았으면 이 사람이 진작에 기준금리를 올렸겠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예측해가지고 아니면 거시경제 예측해가지고 시장에 앞으로 호황일 거다, 불황일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트니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경제학자를 모두 해고시키더라도 과학이 잘못될 리는 없는 것 같다. 예. 그죠? 예. 어, 요거. 칵테일 파티 장세 이론. 그래서 저 이런 거죠. 시장이 뭔가 좀 공포에 휩싸여질 때는 그때는 내가 사고, 그다음에 시장이 뭡니까 좀 이 막 그 탐욕스러울 때는 그때는 팔자 이런 건데,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하는 걸 CNN에서 만들어 거예요. 만든 거예요. 예, 예. 지금 파란 색깔이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좀 탐욕스러운 거죠. 이게 이제 100이 인덱스인데 75 이상이면 탐욕스럽다. 75 25 아래쪽이면 좀 그 공포스럽다라는 건데, 아 그러면 이때는 굉장히 탐욕스러우니까 이때는 좀 칵테일 장세 이론에 의한다면 좀 포지션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때는 포지션을 좀 늘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지금 그 미국 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볼까요? 피어 나왔는데, 피어 앤 그리드 지금 59네요, 59. 어떻게 나? 59. 한동안 75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이게 언제입니까? 어, 옥토버 18일이니까 10월 18일 날 75 근처에 있다가 최근에 지금 이게 좀 떨어져 가지고 이제 59까지 갔으니까 이제 75 아래쪽이니까 뭐 50보다 높으니까 그래도 약간은 그리디하긴 한데, 그렇지만 그리디한 게 많이 줄어든 거죠. 그죠? 예. 네. 어쩌면 서민성 씨가 아까 그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 요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요 부분.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거든. 며칠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은 과거를 보면서 과거가 미래에 지속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즐겁지가 않은 거죠.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그죠? 그러면 약간 침울해지는 거죠. 피어한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게 떨어진 게 정확하게 요게 뭐냐면 요거거든요. 여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요 피어풀해지는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Fear and Greed 인덱스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 여하튼 그러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이게 그리디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공포감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fear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그리디 하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워렌 버핏이 하는 이야기죠. Be greedy when others in fear. Be fearful when others in greedy. 그러니까 딴 사람이 좀 그리디 할 때 나는 좀 공포를 가지고, 딴 사람이 공포를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좀 음, 그리디 그 탐욕을 가지고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FNG 인덱스를 이렇게 간혹가다 참조해 보시는 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거꾸로만 좀 하시면 되겠다. 예. 어, 요거는 뭐냐 하면 그 버펫 인디케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워렌 버펫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워렌 버펫이 뭘 이야기했냐 하면 어, 이 그 분모가 GDP고 분자가 시가총액을 가지고 이제 지표를 만든 거죠. 그게 버펫 인디케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버펫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이제 보면 과거에 이제 평균적인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과거에 좀 높았던 평균적인 라인보다 좀 높았던 라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평균적인 라인보다 낮았던 라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
요 비율이 시가총액이 GDP 대비 몇 배인가 하는 그 비율을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면 뭐예요? 굉장히 오버밸류 돼 있는 거고 이 정도이면 언더밸류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펫 인디케이터 차트 이렇게 찾아보시면 인터넷에서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아 지금 너무 좀 과대평가돼 있구나 아니면 과소평가돼 있구나 역사적인 밴드 안에서 본다면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요거는 그 저 뭐냐면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예요. 우리 퍼라는 거 배웠죠. 이 분자는 프라이스고 그다음에 분모는 EPS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그냥 개별 종목의 퍼가 아니고 S&P 500 전체의 퍼입니다. 역사적으로 S&P 500 전체의 퍼는 대략 한 20 가까이 정도 있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어떨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65까지 뛴, 70까지 올라간 음, 적도 있고요. 그다음 떨어진 적도 있고 2020 뭐 1년인가 2년인가 이 정도에는 25.73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 저 S&P 500의 퍼가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흔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 현재 지금 상태가 2000년도 IT 버블의 상태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2000년 IT 버블 때 퍼가 얼마였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45? 50? 예. 45? 네. 예, 예. 근데 지금은 25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다는 거죠. 음. 또는 뭐냐면 2000년도 IT 버블에는 어떤 회사가 그 심각한 회사였냐면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시스코라는 회사가 IT 버블 깨지고 나서 그냥 주가가 뭐 20% 원래 수준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차트하고 이 엔비디아 차트가 비스무리한데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곧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스코의 그때 퍼하고 지금 엔비디아의 퍼를 보면 지금 엔비디아 퍼가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는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퍼 레이쇼 같은 거 보시면 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인터넷 서치해 보시면 계속 차트나 지금 현재 수준이 얼마인지를 누가 계산해 줬으니까 적어도 외국은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국내는 비교적 그런 어떤 통계를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별로 많지는 않은데 국내도 퍼 있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한국 거래소 홈페이지도 가봐도 퍼가 차트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좀 고평가, 저평가를 보는 것도 한 방법인 거죠. 요거는 뭐냐 하면 패드 모델이라 그러는데 패드가 뭐냐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를 패드 줄여서 패드 이렇게 패드를 리저브 뱅크 오브 페더럴 리저브 보드 오브 가버너인데 그래서 그걸 줄여서 페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페드 모델 하는 게 뭐냐면 S&P 500의 순익 수익률하고 미국 트레저리 10년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비교해서 만약 요 S&P 500의 수익률이 좀 더 높으면 그러면 이 저 주식이 좀 더 매력적이고 만약 요게 더 높으면 채권이 더 매력적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S&P 500의 주가가 너무 높은 거니까 앞으로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수익률 빼기 트레저리의 수익률 한 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요거의 수익률이 높으니까 어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가령 2020년부터 24년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스프레드 점점 줄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S&P 500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바뀐 거죠. 이유는 뭐냐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미국의 국채가 올라간 거죠. 그죠? 미국 국채가 올라간 거죠. 그죠? 올라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요 녹색이 뭐냐면 S&P 500의 어닝 일드고요. 그다음에 오렌지 색깔이 뭐냐면 10년 티노트인데 10년 티노트가 지금 일드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어닝 일드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만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2024년에는 채권이
저 주식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닝 일드는 뭐냐면 퍼의 역수가 어닝 일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퍼, 다시 퍼가 얼마예요? 25.7. 25.73이잖아요. 그럼 1 나누기 25.73 하면 어떻게 되죠? 25.73 하면 3.8%. 3.8. 네. 근데 지금 그 미국의 그 국채의 수익률이 한 4%, 5% 되잖아요. 미국 음, 국채 수익률이 좀 없잖아요. 네. 근데 미국 국채가 훨씬 변동성은 적잖아요. S&P 500은 변동성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S&P 500 투자하는 것보다는 뭐야?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위험 대비 훨씬 좋은 투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는 게 패드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패드 모델. 앨런 그랜스판이 이제 그 역대 패드 의장 중에 앨런 그랜스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냐면 다시 전수 자산 배분은 뭐냐면 주식시장이 매력적일 것 같으면 주식에 좀 더 투자하고 그다음에 저 뭡니까 그냥 주식이 별로 안 매력적일 것 같으면 현금 채권에 좀 더 투자하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 뭐 연기금들도 뭔가 좀 체계적으로 이 시점 선택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FNG 인덱스, 그 다음에 버핏 인디케이터, 그 다음에 퍼, 그 다음에 어닝 일드하고,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 이런 걸 보고 지금 이제 이렇게 줄어들면 그러면 조금 더 채권 쪽을 더 많이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약간 바꾸는데 근데 결론은 뭐였어요, 아까? 연기금이 시점 선택해서 돈을 벌어요, 돈을 잃어요. 돈을 이럴. 잃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참조만 좀 하시지 이걸 심각하게 이 가지고 뭔가 초과 수익을 내겠다고 하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야기 지금 제가 한 거죠.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나으니까 만약 보실 거면 이걸 보십시오. 이 정도 이야기예요. 그냥 이거 다 무시하고 아예 시점 선택을 아예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벤자민 그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극적으로 그냥 재조정만 하고 안 하셔도 크게 성과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지금 한 거죠, 제가. 자, 이번에는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 코어하니까 이게 중심부죠. 그러니까 주성. 네. 그러니까 태양, 아니지. 지구. 그다음 이게 뭐예요? 달. 위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성하고 그다음 위성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가령 지금 이제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캐나다 연기금, CPP-IB 하는 게 캐나다 연기금인데 캐나다 연기금에는 이렇게 기준 포트폴리오 하는 게 있고 그 기준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식하고 채권이 6대 4예요. 그리고요, 새로운 어떤 투자안을 이제 뭐 투자 자문사나 아니면 자산운용사가 이 CPP, 그 캐나다 연기금한테 제안을 해요. 그죠? 제안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심사를 해가지고 이게 좀 괜찮은 투자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갖고 있는 기준 포트폴리오보다 좀 더 나은 성과를 낼 것 같아. 좀 더 높은 수익을 내든가 아니면 좀 더 위험이 더 적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CPP IB는 어떻게 하냐면 이미 주식 6채권 사로 지금 꽉 차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새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 투자한 만큼 팔아요. 그러니까 주식 60만 원, 채권 40만 원 파는 거죠. 그럼 100만 원이 생겼잖아요. 그 100만 원으로 요 새 투자안을 사요. 그죠? 그리고 왜 이 새로운 투자안에 투자하기로 했냐 하면 기존 포트폴리오보다 리턴이 높거나 아니면 리스크가 적거나 아니면 얘를 섞으니까 기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좀 더 줄여주는 뭔가 역할을 하든가 하면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 보니까 이 자산운용사가 제공했던 요 투자가 굉장히 성과가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해에는 그 투자 안에 투자 분량을 2배로 늘리는 거예요. 뭐 몇 배로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CPP IB가 하고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우리 개인 투자자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식 O, 채권 O 하기로 했으니까, 채권도 복잡하게 가지 말고, 그러면 현금 O, 주식 O, 현금 O 해가지고 투자를 해놓는 거죠. 그게 우리 코어이죠. 그죠? 우리 네. 코어인데, 그 코어만 해가지고는 지금 이 연수익률 10%, 그 다음에 연변동 10%를 달성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연수익률 10%, 그 다음 뭐죠? 연변동성 30%라고 그랬잖아요. 만약 주식 코덱스 200에다가 100% 투자하고 있으면 연 수익률 10%, 그 다음에 연변동 30%. 그 다음에 만약 이를테면 5대5로 코덱스 200에 5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연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는 지금 현금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럼 연수익률이 5%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연변동성은 15% 떨어지겠죠. 그쵸. 그죠? 그러면 지금 연수익률도 5% 미달했고, 그 다음에 변동성은 또 지금 5%또 더 높고 하니까 지금 답이 달성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 그 50만 원 하고, 현금 50만 원 하고, 그 다음 주식 그 코덱스 200에 있는 50만 원 빼가지고 100만 원 만들어서 그 100만 원으로 뭔가 개별 종목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세틀라이트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1년 지나고 나서 그 내 개별 종목의 투자가 괜찮았다고 판명이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종목 선택 능력이 있으니 조금 더 종목 선택할 비중을 좀 더 늘리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어, 그런 식으로 제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간접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뭔가 전문성이 있는 펀드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 제가 종목 선택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벤치마크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낸다면, 우리 코어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낸다면, 그럼 제가 집중하는 게 답일 건데, 사실은 제가 종목 선택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어떤 펀드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거였죠, 그죠? 예. 네. 예. 그, 이, 이거 투자할 때도 어떻게 투자하냐 하면, 피터 린치가 이야기했던 칵테일 파티 장세 이론에 좀 근거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거죠.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면, 그때는 뭐냐면, 뭔가 그래도 고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없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는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관심이 사라졌을 때, 펀드 투자를 하든, 아니면 내가 직접 투자를 하든 하고, 사람들 관심이 있을 때는 좀 약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어,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 성공하려면 우리 인간 본성을 거슬러야 된다. 뭐 제가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런 거죠. 우리는 뭐 어떤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는 제가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근데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혹시 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진화해 왔는데 우리 진화해 온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시인이 동굴에서 나서 가지고 사냥을 하러 나가고 있는데 근데 누군가 우리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뛰어가지고 동굴 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딴 사람과 똑같이 뒤돌아서가지고 다시 동굴로 되돌아가는 게 한 방법이고 또 한 방법은 뭐예요? 왜 쟤들이 저렇게 뛰어오고 있을까를 곰곰이 고민해가지고 쟤들의 행동이 합리적이면 나도 뒤돌아 뛰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 않으면 뭐예요? 나는 계속 가는 게 맞는 의사결정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원신이 어떻게 됐겠어요? 대기의 경우에 사람들이 다 동굴로 뛰어 들어오고 있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맹수가 지금 쫓아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고민하면서 저게 올바른 선택일까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이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맹수한테 잡아먹혔겠죠. 먹힌 그 원시인의 자손들은 안 퍼졌겠죠, 유전자가. 그냥 뭔가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에 그냥 딴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행동하는 그 사람의 유전자가 자손들한테 퍼졌을 거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 하면 딴 사람하고 같이 하는 행동을 할 때 편안한 거예요.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만 그 자손을 남겼다고, 지금, 원신들이.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하면, 어, 이거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인간의 본성을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전부 다 뭔가 흥분하고 있을 때 나는 공포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을 때 나는 흥분을 느껴가지고 뭔가 좀 그리디 하라고 했는 탐욕을 부려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반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미리 내가 룰을 셋업을 해놓는 거예요. 뭐냐면 이 저 일로 가면 네. 그러면 나는 주식 포지션을 줄이고 일로 떨어지면 나는 주식 포지션을 늘리겠다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 룰에 따라 가지고 일관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고 그 숫자를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내 감정대로 따르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부터 주식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는 뭐예요? 주식시장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본성대로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죠? 그, 이 직관의 뇌가 있고 이성의 뇌가, 논리의 뇌가 있는데 요는 뭐냐 하면 직관의 뇌는 굉장히 에너지 이피션트하고 그 다음에 이성의 뇌는 에너지 인이피션트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이성이라는 것을 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괴롭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왜냐면 이성의 뇌를 돌려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보면 우리가 단 걸 먹잖아요. 초콜릿을 먹고 그다음에 뭐 그 콜라를 먹고 이렇게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 컨수밍 하기 때문에. 근데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훅 하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면 그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직관을 활용한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일지를 적어라는 거죠. 손으로 뭘 적다 보면 사람의 뇌가 이성의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잖아요. 네. 그죠? 근데 들으면서 졸립지 않으신가요? 좀, 네. 좀 졸립죠? 네. 그죠? 왜 졸리냐면 나의 지금 이성의 뇌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눈이라는 거하고 귀라는 건 뭐 어떤 거냐 수동적인 뇌거든요. 그냥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능동적인 뇌로 만들어서 뭐냐면 그 이성의 뇌 시스템 2를 작동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서민정 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손에 펜이 있어가지고 손으로 적으면 그게 능동적인 뇌를 작동시키는 거라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그거예요, 지금. 투자 일지를 써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 키보드로 해가지고 입력을 하든 아니면 손으로 입력을 하든 그거는 뭐냐면 내가 능동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그 순간에 이성이 작동하는 뇌가 좀 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룰 베이스드 인베스트먼트 규칙 기반의 투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직관으로 하면 그냥 본성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규칙은 미리 사전에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규칙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그 규칙에 따라 가지고 뭔가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뭐냐면 시스템 2를 작동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어, 어, 처음 운전하실 때 처음 운전 잘 하시죠? 네. 음. 근데 처음에 운전할 때 혹시 운전 한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몸이 굉장히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피곤했습니다. 근데 지금 1시간 동안 운전하면 몸이 피곤하세요? 안 피곤하세요? 안 피곤합니다. 왜 그래요? 뭐, 적응을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고요. 네. 맨 처음에 운전하실 때는 뭘 작동시켰냐면 요걸 작동시킨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온갖 걸 다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작동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뭐, 직관적으로, 지금은 네. 습관에 의해 가지고 지금 뭔가 운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스템 1을 작동 안 시키고 있어요. 뭘 작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시스템 2를 작동 안 시키고 있어요. 뭘 작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 1을 작동시키고 음,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룰이에요, 룰. 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뭐 어떤 거냐면
그 좋은 운전을 할 수 있는 룰을 자기가 이제 습관화시킨 거죠. 습관화시켜가지고 그 룰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내가 곰곰이 고민해가지고 이러이런 룰로 투자를 하면 괜찮은 성공할 수 있는 룰이라는 게 내가 이제 발견했어. 발견하면 그 룰을 일단 고민했겠죠. 그 다음부터는 뭐야? 그냥 그 룰대로 하니까 그거는 뭐예요? 사실은 시스템 2 쓰는 게 아니고 시스템 1 쓰면서도 그냥 괜찮은 걸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방금 이야기예요. 가령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하면 항상 이때 살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군중 심리에 이, 이 가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니까요. 예. 이때 되면 무조건 팔 거라니까요, 제가. 그죠? 근데 내 룰을 하나 만든 거잖아. 어떤 룰을 만들었냐면, 피어 그리드가 75 이상이면 나는 포지션을 좀 줄이는 걸로 하겠다라고 룰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25 아래쪽이면 나는 느리는 걸로, 주식을 느리는 걸로 이렇게 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룰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사실 머리를 쓰는 거 아니죠. 머리는 이미 쓴 거죠. 아, 이런 룰을 쓰니까 돈을 좀 그래도 좀 평균적으로 좀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구나라고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거죠. 이해가셨나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할 때 써야지 사실은 이 이성을 작동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룰을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를 덜 쓰면서도 계속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들을 만드셔야 돼요. 지금.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공적인 규칙인 것 같다. 왜 이 규칙이 성공적인 규칙인 것 같냐라는 생각도 고민해 보시고 해서 규칙을 만들어 놓고 해보시는 거죠. 해보고 나서 그 규칙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겠죠. 체크해 보시고 잘 작동하는 것 같으면 좀 더 그 규칙에다가 더 많은 돈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지금 몇 시예요? 저 28분, 8시 반입니다. 한 네. 10분 쉬고요. 네. 40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보니까 제목이 투자 원칙 없이는 시교 투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떤 표냐면 제가 한림대에 있을 때 제 석사 학생이 쓴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피 시장에 95년부터 2003년까지 모든 종목 가지고 사람들의 성과를 계산을 해봤는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이 기간 동안에 10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손실이 36조 원. 근데 이제 실제로 개인 투자자는 굉장히 거래를 빈번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한 3분의 2 정도, 손실의 3분의 2 정도 규모로 거래 비용이 한 24조 원. 그래서 합치면 마이너스 60조 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코스피 시장에서 돈을 잃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요 결과만 놔둬놓고 만약 우리가 만약 평균적인 개인 투자자다라고 하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뭐 이제 시작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빈번하게 거래를 해가지고 그냥 정권회사 배불리는 짓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뭐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내 기관 투자자도 보고 있는데 국내 기관 투자자는 12조 원 사실 벌었는데 6조 원 거래 비용이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6조 원 정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는 돈을 좀 벌었네요. 그죠? 외국인 투자자는 35조 원 벌었는데 비용이 3조 원. 그러니까 빠져가지고 33조 원 정도 돈을 번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훨씬 더 덜 빈번하게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래 비용도 적게 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돈도 벌고 있고 하는 거고, 기관도 사실은 번 돈의 반은 그냥 거래 비용 날리지만 그래도 돈을 좀 벌고 있는 건데, 개인 투자자는 거래 비용을 고려하기 전에도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있고, 고려한 후에도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평균적인 개인 투자자라면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라고 이번 학기 내내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식 투자는 해서는 안 됩니다가 답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뭔가 제대로 된 성공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사회치기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요, 이 논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제 짐작컨대 2003년 이후에도 매한가지일 것 같아요. 개인투자자는. 이 피터 린치 이야기 조금 더 하면요. 그, 이 하운즈 투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하운즈 투스 하는 게 뭐냐면 사냥개의 이빨 또는 뭐 풋내기 이런 뜻이랍니다. 영어로. 예. 근데 이 뭐냐면 이 리미티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여성 의류점인데 이게 꽤 괜찮더라라고 마누라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마누라 이야기는 안 듣고 뭐 신문이나 정보지나 증권회사가 추천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업체가 있어서 그걸 매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요 디스크 드라이브 업체는 반토막이 나고 리미티드라는 여성 의류점은 100배가 된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리미티드가 100배 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신문, 정보지, 증권회사 이런 데가 이 리미티드를 추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미티드를 매수를 이 사람이 한 거죠. 하고 나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매수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그때 이야기할 때는 새로 생겼고 값싸고 품질도 좋았는데 이제는 가격도 비싸졌고 별로 그 의류가 별로 독특하지도 않아. 근데 이 사람은 누굴 믿고 신문, 정보지, 증권회사를 믿고 했는데 결국엔 리미티드가 또 3분의 1 토막이 났더라는 거지. 그죠? 예.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면 주변 이야기 듣고 뭐 사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의도 대로변에 간 거예요. 거기에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뭐 어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나는 어떻게 잘 알게 됐어라는 거. 그게 뭐냐 여의도 뒷골목이죠. 그런 데서 5만 원짜리 지폐가 간혹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우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 놓고 피트 린치가 이 월가의 영웅의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실은 하운즈 투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하운즈 투스가 아니고 이게 자기 스토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펀드 매니저가 자기가 자기 마누라가 리미티드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안 샀고 그다음에 나중에 리미티드가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받게 되니까 그때 샀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잃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피트 린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 안 하고요.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 과신이라는 이 행동 오류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반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성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도 또 다른 교훈인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이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관심 없는 종목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코어는 지수 ETF를 투자하겠지만 그 말고 사람들이 관심 없는 포트폴리오. 그게 여의도 뒷골목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돈 벌 기회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코스닥의 소형 가치주가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코스닥의 대형 성장주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코스닥의 대형 성장주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윈체스트 같은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런 종목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코스닥의 주가가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96년에 처음 코스닥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그 수준도 유지를 못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대형 성장주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에 사람들이 관심 없는 소형 가치에 투자한다면 뭔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뒷골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뒷골목에 5만 원짜리 지폐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똥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똥은 안 죽고 5만 원짜리 지폐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뭔가 내가 기업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하여튼 스토리는 이런 거네요. 내가 뭔가 이 기술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그럼 투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간접 투자해야 되는데, 그럼 간접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내 종목 선택 능력은 없고, 본능에 대한 투자를 하면,
한다고 내가 판명이 났으면 일단은 기술자보다는 간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죠? 예. 근데 심지어는 펀드 투자도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주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잘 될 만한 액티브 펀드에 투자하면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펀드 투자 선택력이 또 없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면 사실 답은 뭐 어떤 거냐 하면 비용이 가장 적은 게 뭐냐 하니까 인덱스 펀드니까 지수 ETF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지수 ETF에 투자하는 건 답이냐?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지수 ETF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실시간에 거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본능은 뭐 어떤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면 금방 흥분했다가 나쁜 일이 벌어지면 금방 침울했다가 하는 게 되니까 그 본능에 의해서 잦은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 그 거래 비용은 우리 앞에서 봤던 이 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누구만 그 돈을 배를 불리는 거냐 하면 그냥 정권회사만 배를 불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적립식으로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부터 할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 신문 기사에서 사진을 가져온 건데요. 예. 이 그냥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 그런 걸 보고 패시브라고 이야기하고요. 지수보다 플러스 알파를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좀 잘 찍어가지고 지수보다 플러스 알파를 내는 펀드를 보고 액티브 펀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액티브 펀드가 더 좋은 성과를 낼까? 아니면 인덱스 펀드, 패시브 펀드가 더 좋은 성과를 낼까? 이렇게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냐 하면 이 뭐 해마다 다르긴 한데 이 액티브 펀드하고 지수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 2009년에는 액티브 펀드가 좀 더 나았네요. 그죠? 그죠? 근데 2010년에는 또 못했네요. 2012년에도 더 못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액티브 펀드가 펀드 수수료도 있고 펀드 보수도 있고 해서 비용이 나가는데 그게 패시브 펀드보다는 비용이 더 많거든요. 패시브 펀드, 인덱스 펀드는 그냥 인덱스의 구성 종목 비율만큼 그냥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별로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액티브 펀드는 그게 아니고 어느 종목이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느냐라는 걸 판단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비용 들인 것만큼 충분한 효익을 만들어 주느냐? 별로 안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2007년도에는 벤치마크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낸 펀드가, 액티브 펀드가 한 79.8%였는데, 아니, 2012년에 보니까 22.9%밖에 안 되더라. 이런 거죠. 아, 물론 옛날 결과이긴 한데, 그죠? 예. 근데 지금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유진 파마라고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양반이 있는데, 예. 이분이 저의 지도교수의 지도교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유진 파마 교수가. 저의 모르겠어요. 지도교수의 지도교수예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음, 저의 할아버지 지도교수예요.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조 할아버지 지도교수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야기한 게 뭐냐, 시장은 효율적이라서 그 액티브 펀드 투자하지 말고 패시브 펀드 투자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있는 균형 회계하는 거예요. 이퀄리브리엄 어카운팅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스토리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액티브하고 패시브하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패시브는 뭐 어떤 거냐 시장을 따라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패시브는 시장을 따라가겠죠. 근데 세상에는 액티브하고 패시브 두 개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패시브 말고 액티브들 전부 다를 합치면 걔도 결국에는 뭐냐 패시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패시브가 시장에 있는 종목의 비중만큼 투자해서 지수만큼 투자한 거니까 나머지 사람들 투자하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 지수만큼 투자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 액티브의 합도 시장이야. 그러니까 액티브의 평균은 아니면 액티브의 합은 그죠? 근데 실제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펀드에 추가적으로 그 펀드가 얻는 수익도 있지만 거기서 뭘 빼야 돼요? 비용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액티브는 펀드 비용이 비싸잖아요. 고로 투자자가 얻는 수익으로 이야기하자면 패시브가 액티브보다 더 높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전제는 뭐냐 하면
평균적인 액티브나 평균 액티브의 합은 패시브보다 열등할 건데, 물론 그 중에 액티브 중에 그 어떤 놈은 굉장히 우등한 놈도 있고, 어떤 놈은 굉장히 열등한 놈도 있고, 그걸 전부 다 합치면 뭐예요? 패시브보다 열등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퀄리비 어카운팅 아규먼트는 아주 심플한 아규먼트예요. 그죠?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인덱스 펀드하고 그다음 액티브 펀드를 전부 다 애그리게이트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2003년 2월부터 100만큼 투자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해보니까 지금 액티브 펀드가 뭐냐면 파란 색깔이에요. 그다음에 인덱스 펀드는 패시브 펀드가 빨간 색깔이에요. 어느 게 더 높아요? 2003년 2월에 100만큼 투자했으면 인덱스 펀드는 384가 됐을 거고 액티브 펀드는 360이 됐으니까 인덱스 펀드가 액티브 펀드보다 더 나은 성과를 냈네요. 근데 더 나은 성과가 정확하게 뭐냐 하면 펀드 비용의 차이만큼인 것 같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사실은 요 인덱스하고 액티브 펀드하고 비교해 보면 인덱스가 액티브 펀드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가 이, 이 인덱스에는 뭐예요? 거래 비용이 없잖아요. 근데 액티브 펀드는 거래 비용도 있고 펀드 비용도 있으니까 성과가 난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나라는 해보니까 희한하게도 액티브 펀드도 코스피보다는 더 나은 성과를 내긴 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 선택하는 면이 있는 거죠. 인덱스 펀드도 뭔가 코스피보다 잘 선택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하튼 이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인덱스 온 에버리지 평균으로 본다면 인덱스 펀드 투자하는 게 더 낫겠네라는 결론이죠. 그죠? 예.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고단 그림이 뭐냐면 지금 개별 펀드별로 이제 그 금방 봤던 그 차트를 그린 거예요. 아까는 평균이었고 전부 다 합쳤으니까 평균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개별 펀드별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빨간색이 뭐예요? 액티브 펀드이고 그다음 파란색이 인덱스 펀드예요. 어떤 것 같아요? 어, 굉장히 괜찮은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2003년 1월에 100 투자했으면 593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액티브 펀드를 내가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액티브 펀드에 투자하는 게 맞겠네요. 그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굉장히 안 좋은 펀드 하나를 선택했으면 걔는 얼마가 된다고요? 170일이 되는 거죠. 그죠? 인덱스 펀드는 어때요?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거는 뭐냐 하면 액티브 펀드는 잘한 펀드하고 못한 펀드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그 인덱스 펀드는 보니까 거의 근처에 다 몰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인덱스 펀드를 선택하는지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인덱스 펀드라는 게 그냥 인덱스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사실은 전부 다 인덱스가 똑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놈은 약간 더 위에 있고 어떤 놈은 약간 더 밑에 있죠. 그거의 차이는 뭐냐 하면 비용에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펀드를 선택하면 되냐면 인덱스 펀드는 그 펀드가 잘할지 못할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떤 펀드, 비용이 가장 적은 인덱스 펀드 선택하면 그게 장땡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여기 그래프를 보면 지금 몰려있는 파란 색깔 인덱스 펀드가 위쪽에 하나 있고 아래쪽에 하나 있는 것 같죠? 우째 일인이 벌어졌냐? 이런 거죠. 위쪽에 있는 거는 코스피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 아래쪽에 있는 거는 어디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 코스닥을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 그래서 인덱스 펀드가 두 부류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 의한다면 코스닥을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는 투자하지 말아라. 코스피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이 그림의 시사점은 뭐냐면 내가 펀드 선택 능력이 있으면 잘 나갈 액티브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긴 든다. 이런 거죠. 그죠? 예. 흔히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지난 1년 동안에 1등 펀드, 2등 펀드, 10등 펀드 이렇게 해서 펀드 순서대로 성과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뭐냐 하면 과거에 잘했던 펀드가 미래도 혹시 잘할 수 있으면
잘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거에 1등 했던 펀드 내가 사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과거 1년 동안에 성과 좋았던 펀드 상위 20% 펀드 이게 가장 빨간 색깔. 그죠? 과거의 성과가 가장 나빴던 하위 20%를 파란 색깔로 해가지고 그 계속 갈아타면서 투자를 하면 어떤 성과가 낼지를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죠? 만약 과거의 성과가 미래에도 계속 좋은 성과를 낸다면 그러면 요 빨간 색깔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요 그래프 중에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어요? 맨 위쪽에 있어야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과거에 성과가 나빴던 펀드가 미래에도 성과가 나쁘다면 그 가장 파란 색깔인 펀드가 어디에 있어야겠어요? 가장 아래쪽에 있어야겠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회색 펀드인데 회색 펀드는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는 펀드가 성과가 가장 나쁜데. 그죠? 빨간색 펀드가 이때는 가장 성과가 좋긴 좋네요. 그죠? 근데 어떻게 나왔어야 돼요?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요 색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나열이 돼 있으면 아,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성과가 지속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예. 가령 이를테면 과거 성과 가장 좋았던 상위 20% 펀드를 계속 실렉트 한다면 이 시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꼴찌했다는 소리죠. 이 시기에도 꼴찌했다는 소리죠. 그러다가 2020, 2009년 이후부터 이 펀드가 성과가 약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쫙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2012년 12월에는 얘가 그래도 가장 위쪽에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죠? 앞으로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질지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렇게 가장 밑에 있었던 적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신문에 이 지난 1년 동안 랭킹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이렇게 적어 놓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거 보고 투자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예. 아니 뭐 이거 말고 뭐 규모가 큰 펀드가 좋은 성과를 내는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미래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펀드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봤는데 어, 지금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거는 사람들이 아마 그럴듯할 거라 생각해서 보여준 거고 지금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미래에 좋은 성과를 낼 만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찾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그냥 액티브 펀드 투자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액티브 펀드는 규모가 점점점 줄고 있어요. 패시브 펀드는 규모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인식하기. 아, 이 액티브 펀드 내가 선택하기도 힘들고 선택할 기준도 없고 그냥 펀드 보수하고 그 펀드 수수료 많이 내고 그래 하는 것보다 그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가지고 그냥 비용 적은 인덱스 펀드 투자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널리 생각하니까 지금 인덱스 펀드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인덱스 펀드 중에도 요새 지난 30년 동안 가장 그 규모가 커진 인덱스 펀드의 유형이 뭐냐면 ETF다라는 거죠. 그래서 ETF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이런 거죠. ETF. ETF는 Exchange Traded Fund입니다. 그러니까 Exchange 했으니까 거래소, 그다음에 Traded 해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펀드는 사실 거래소 거래되는 게 아니고 우리 증권회사나 자산운용 회사 가가지고 돈 집어넣고 돈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익스체인지에서 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이 펀드가. 그래서 그걸 ETF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ETF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상장 지수 펀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트레이드가 상장의 의미겠죠.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거잖아요. 장 위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지수라는 말이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펀드는 뭐 원래 오리지널 ETF는 뭐 어떤 거냐 하면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인데 그거를 상장시켰을 때 그걸 ETF라고 불렀다는 거죠. 요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요새는 뭐냐 하면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가 아닌 펀드도 있습니다. ETF 중에. 심지어는 요새, 액티브 ETF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ETF가 괜찮은 프로덕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액티브 펀드 시장이 짜그라들었잖아요. 자산운용사는 계속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늬만 겉모양만 ETF이고 실제로는 액티브 펀드 같이 비용을 그 펀드 보수를 늘릴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는 이미 ETF가 굉장히 타락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타락 많이 돼 있는 ETF는 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냥 ETF라고 얘기할 때는 그 ETF는 뭐냐 하면 지수 ETF입니다. 지수를 따라가는 ETF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TF가 뭔지 코세프는 어디지? 하여튼 어느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말 그대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식 투자하듯이 펀드를 투자하면 된다. 그걸 ETF라고 한다. 그죠? 예. 뭐 여기 적혀 있는 건 자세한 내용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예. ETF 특징으로 5가지를 이 사람들은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권 거래세가 면제입니다. 주식을 샀다가 주식을 팔죠. 그러면 정권 거래세라는 걸 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 매도 대금의 0.3%를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ETF는 매도에 그러니까 여기서 ETF는 뭐냐면 지수 ETF. 지수 ETF는 매도할 때 정권 거래소가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0.3%만큼 돈 덜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사다 파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지. 그죠? 예. 2번, 펀드와 비교하여도 보수가 매우 저렴합니다. 이래 적혀 있죠. 그러니까 펀드, 그 자산운용사한테 그 운용 보수를 줘야 되는데, 운용 보수가 싸요. 심지어는 그 ETF가 아니고 그냥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는 인덱스 펀드, 다른 펀드도 있겠죠. 그 인덱스 펀드보다도 보수가 더 저렴해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ETF는 뭐냐면 인덱스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추정하는 그런 ETF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대표적인 지수는 뭐냐?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는 없습니다. 코스피 전 종목을 담는 ETF는 없고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 종목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은 유동성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매번 사고 팔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코스피 200이 비교적. 근데 코스피 200하고 코스피 인덱스하고 이 상관계수를 구하면 한 98%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 상가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번째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펀드에 어떤 종목에 편입되어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야기인데, 요 5분이. 예. 근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어, 코스피 지수가 1% 상승하면 코세프 200 ETF도 1%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수를 따라가는 ETF겠죠. 그죠? 아, 이게 단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포인트 상승에 100원 정도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코세프 200 가격을 그렇게 설정해 놨다 이 소리를 하는 거니까 그건 별로 안 중요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수가 1% 올라가면 얘도 1%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략. 정확하게는 아닌데. 정확하게 1% 올라갔을 때 1%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추적 오차라고 하는데 추적 오차가 좀 있긴 있는데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죠? 예. 7번째, ETF는 적은 비용으로도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코세프 ETF 한 주를 샀으면 그거 가지고 뭐예요? 코스피 200 지수에 있는 모든 종목을 그 시가총액 비중만큼 투자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죠? 예. 거래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유동성도 높아가지고 실제 하고 그다음에 뭐 정거사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싸고 그다음에 매도 거래세는 없고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달리 이야기하면 이게 단점입니다.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마구마구 샀다 팔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또 보니까, 배도 손실이지만, 배꼽도 배의 한 3분의 2만큼 손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적립수사 하면 괜찮다 이거지.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든 시장이 떨어지든 신경 쓰지 말고 매달마다 100만 원씩 ETF를 사면 그러면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이 자유적립식 투자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격이 올라가지. 그럼 100만 원 적립하는 게 아니고 한 200만 원 적립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00만 원 적립해야 되는데 50만 원밖에 적립 안 하고 요번 달에 적립 안 한다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탐욕스럽게 바뀐 거죠. 근데 사실은 이미 올라갔으니까 올라갈 여력은 좀 더 덜하다고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더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더 안 사고 더 덜 사요. 그러니까 이 적립투자를 규칙에 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규칙에 근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매달 그냥 100만 원씩 적립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조금 더 하자면 떨어졌을 때는 더 많이 투자하고 올랐을 때는 좀 덜 투자하고 하는 게 더 낫지. 그죠? 예.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규칙에 근거한 반대 매매 하는 말이에요. 자, 펀드 투자에 대해서 뭐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거 뭐 유용한 게 인터넷 서치하다 보니까 어느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20년 이상 은행에 다닌 사람이 아들, 딸에게 펀드에 관해서 해주는 말. 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은행에 가면 창구 직원들이 펀드를 권유한다. 그렇다고 은행 직원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은행 직원은 이 상품이 수익이 날까라는 것보다는 아, 이거 잘 팔리겠는데 부터 먼저 생각한다. 결국 실적에 의한 권유지 향후 수익률이 날지 안 날지는 은행원들은 잘 모른다. 그죠? 그러니까 은행원 권유하는 펀드는 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어, 그, 이런 거죠. 뭐 어떤 거냐면, 은행원은 이 펀드를 팔아가지고 뭘 챙겨요? 펀드 판매 수수료라는 걸 챙기거든, 은행이. 그러면 우리 은행에 판매 수수료를 많이 벌어다 줬으니 내가 뭐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 내가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은행에서는 가능한 한 이 사람이 펀드에 가입했으면 1년 만에 그 펀드를 깨고 다른 펀드로 갈아타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새에 권유하고 있습니다. 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고객을 돈을 빨아먹는 거고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은행원들도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꾸 펀드를 갈아타는 게 더 합리적인 투자 행동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세뇌했거나 아니면 은행의 본점에서 그 사람들 교육시킬 때 그렇게 세뇌를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펀드를 계속 관리를 하셔야지 펀드를 계속 10년 동안 같은 펀드에 집어넣고 있으면 당신은 망한 겁니다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은행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은행의 수입이 그런 식으로 창출되기 때문에 펀드를 하나 새로 팔아야 그 펀드를 이거 깨고 그다음 새로 갈아타야지 수수료가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죠? 예. 은행 직원이 관리해 준다는 말은 믿으면 안 된다. 관리는 팀장 한 명이 관리하긴 하는데 주된 목적은 수익이 조금 나면 이거 판매해서 다시 재가입으로 인한 실적 챙기기 위한 마케팅일 뿐이다. 그지? 예. 은행에서 펀드를 가입하면 수수료 또한 비싸다. 그러니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신규 가입하는 것이 수수 측면에서 이득이다. 이 아주 유용한 팁이네요. 그죠? 우리 마치 그 옷 살 때 백화점 가가지고 옷을 보고 입어보고 내한테 맞는지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사는 거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거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펀드도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 직원한테 이거의 장단점 다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서 나와가지고 온라인으로 그 펀드에 가입하시면 돼요. 대개의 경우에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펀드하고 똑같은 상품이 이름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똑같이 그거에 자매 펀드 온라인 상품이 있어요. 그거 사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네? 은행에서는 한 방에 거치식으로 펀드를 건조하고 선치로 되는 펀드를 가입해야 실적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기에 은행원들은 목돈을 한 방에 펀드에 가입하라고 권유한다. 그러니까 뭐 선치라는 이야기니까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선치 펀드가 별로 선치 수수료가 있는 펀드가 별로 안 좋은 펀드다라고만 그 머릿속에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야?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이게 결론이네. 그죠? 그죠? 예. 저는 사실 요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참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은행 다니면서 사기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뭔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자기 아들 딸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자기 아들 딸 학비하고 생활비는 다 이렇게 남 덩쳐가지고 했다는 소리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이든 아니면 증권회사에서 뭔가 어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센티브가 그래 붙어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어, 우리가 약국에 가가지고 바카스티를 달라 그러면 약사가 바카스티를 안 주는 약사들이 꽤 있어요. 네. 그걸 안 주고 뭘 주냐면 영진구론산을 줘요. 왜 그럴까요? 왜 바카스티를 달라 그랬는데 이거하고 영진구론산하고 성분이 똑같아요. 영진구론산이 좀 더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 그냥 이거 사세요 하면서 그걸 권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약사가. 왜 그랬을까요? 불원산에서 페이백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영진구론산이 훨씬 더 마진이 좋은 거예요. 바카스틴은 마진이 거의 없어요. 바카스틴은 실제로는 현찰 박치기예요. 그러니까 밥 박사 한 박스 딱 얹으면서 돈 내놔라 그래요. 돈 안 주면 다시 가져가 버려요. 동아지 하약은. 완전 음, 배째라 장사라고 지금 거기는. 영진구론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3개월 후에 돈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박스 갖고 오면 한 박스 더 드릴게요 하면서 한 박스 더 준다고. 그러니 영진구론산을 팔아야지 약사가 마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정확하게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도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한테 권하고 있는 게 뭐 어떤 거냐 하면 내한테 좋은 걸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 하면 내한테 마진이 가장 좋은 상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도 마찬가지고 증권회사도 마찬가지고 보험회사는 더더욱 그렇고 이런 겁니다. 음, 오케이. 자, 앞에 답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펀드 투자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고? 지수 ETF에 투자하셔야 한다고. 네. 지수 ETF에. 지수 ETF에 전임식으로 투자하셔야 한다. 그죠? 예. 이제 토픽이 바뀌었는데 그 토픽은 뭐냐면 그렇지만 이라고 적혀 있고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투자하지 말자 하는 게 그 다음 토픽입니다. 그러니까 ETF도 같은 ETF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레버리지 ETF하고 인버스 ETF가 가장 인기 상품입니다. 예. 이게 네이버 ETF 그 사이트에서 지금 가져온 건데 거래대금으로 이렇게 소팅을 한 거예요. 거래대금 소팅을 해놓으니까 이게 거래대금 상위 12 종목인데 12 종목 중에 지금 4개가 여기 보니까 코덱스 코스닥 150 뭐라고 붙어 있어요. 레버리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요거는 뭐예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역시 또 레버리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레버리지 ETF 또는 인버스 ETF입니다. 사실 이런 종목이 시가총액 별로 안 큽니다. 근데 이 종목이 거래 회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도대체 대관절 레버리지 ETF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예. 레버리지 ETF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지수가 1% 올라가잖아요.
근데 레버리지 ETF는 지수가 1% 올라가면 얘가 몇 프로 올라가냐면 2% 올라가요. 곱하기 2라는 거죠. 지수가 1% 떨어지면 얘는 곱하기 2, 마이너스 2% 떨어지는 거예요. 1% 떨어지면 2%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방향만 잘 맞추면 두 배로 먹을 수 있잖아요. 이해 갔죠? 네네. 그죠? 예. 그 인버스는 뭐냐 하면 마이너스 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까 여기 지금 여기 선물 인버스 적혀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 코스닥 150 지수가 1% 올라가면 얘는 마이너스 1%, 1% 떨어지면 얘는 플러스 1%. 까꿀로. 오케이? 그런데 얘는 또 뭐예요? 인버스 EX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1% 올라가면 얘는 마이너스 2%, 1% 떨어지면 얘는 플러스 2%. 까꿀로 두 배. 이런 겁니다. 됐나요? 네네. 오케이. 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 ETF 곱하기 2만 생각합시다. 예. 지난 1년 동안 코스피 200 지수가 100% 올랐으면 얘는 200% 먹었겠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요 레버리지 ETF는 기간 수익률의 곱하기 2가 아니고 일별 수익률의 곱하기 2인 상품이에요. 기간 수익률의 곱하기 2인 상품은 못 만들어요. 일별 수익률에 곱하기 2인 상품 만들 수 있는데 기간 수익률에 곱하기 2인 상품 만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는 그 이유는 제가 설명 안 드리는데 만들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ETF는 뭐냐면 일별 수익률에 곱하기 2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일별 수익률에 곱하기 2면 기간 수익률 곱하기 2하고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가격이 100원에서 110원이 됐다가 100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00원에서 110원이 됐으니까 수익률이 10%죠. 그죠? 110원에서 100원이 돼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9.1%에. 그죠? 그죠? 네. 그 코덱스 200 하는 거, 그러니까 곱하기 1인 상품 지수 ETF 있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100원이 됐으니까 이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0% 나와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벤치마크하고 그 지수하고 정확하게 똑같이 된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10%, 일별 수익률이 10%니까 제대로 따라갔다 하면 얘가 20% 됐겠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일별 수익률이 마이너스 9.1%니까 곱하기 2 했으면 18.2%가 됐겠죠. 그래서 내가 100원을 투자했어. 그래서 네. 첫날 20% 먹었어. 그 다음날 18.2% 잃었어. 하면 요 100원에서 100원이 됐잖아요. 근데 요 레버리지 ETF를 이틀 동안 보유했으면 마이너스 1.8%가 돼요. 음, 이해 가셨어요? 네. 예, 왜냐하면 일별 수익률이 두 배인데 그러면 금액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금액이 달라졌으니까, 금액이 달라졌으면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올라간 금액이 두 배로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에 18.2%팍 팍 떨어지면, 그럼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 요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0원에서 90원 됐다 100원 되면 그냥 0%잖아요. 그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2%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원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거나 100원이 떨어졌다가 올라가 이렇게 변동을 하잖아요, 지금. 변동을 하면 변동할 때마다 계속 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얘가.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령 일단 100원이 110원에다가 120원이 되면요. 그러면 100원에서 110원이 10%고 110원에서 120원이 10%인데 요거에 이 이틀 동안의 수익률은 21%잖아요. 그죠? 근데 요 10%의 두 배는 20%고 요 10%의 20%는 20%인데 그럼 20%가 이틀 동안 있으면 이게 몇 프로가 되냐면 44.0%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의 기간 수익률의 두 배는 42%인데 42%가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첫날 지금 뭐냐면 수익이 올라갔거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복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높아진다고. 마찬가지로 100원이 90원 됐다가 80원 이렇게 계속 떨어지죠.
떨어지면 어 그냥 저 1X의 두 배는 38% 마이너스 38% 기한 수익률은 마이너스 38%인데 근데 이 레버리지는 뭐냐 마이너스 36% 되니까 좀 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가격이 이렇게 반전하잖아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그러면 이 저 0%가 아니고 좀 마이너스가 나게 돼 있고요.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조금 플러스가 나오는 이펙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 하면 이걸 그냥 계속 장기간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요게 만약 강하다면 손해를 보는 거고 요게 강하다면 이익을 보는 거죠. 그죠? 근데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주가를 보면 계속 올라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장기로 보유하면 점점 이게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이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을 때는 이 요 두 배보다 좀 낮은 수준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크게 변하면 오히려 두 배, 기간 수익률 두 배보다도 훨씬 높은 성과를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거는 뭐냐면 가격이 지속한 경향이 많을 때잖아요. 그 한 해 동안에 계속 상승했거나 그 한 해 동안에 계속 하락하면 이래 되는데 그럴 때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게 그냥 지수의 곱하기 2보다 훨씬 좋은데 요 근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더 성과가 낮아요. 지금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지금 더 아래쪽에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사실은 분포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0% 근처에 있는 게 분포가 많고 이쪽은 분포가 적겠죠. 분포가 1돼 있다고. 그 네. 말은 뭐냐 하면 그냥 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면 기간 수익률의 X배는 아니라는 거지. 예. 인버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 나온다. 실제 코스피 100 연수익률 분포 보면 요 가운데 많거든요. 가운데 있을 때는 뭐예요?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오히려 더 성과가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유하면 그냥 계속 보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요 연두색이 코스피 200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연두색이고 그러니까 인버스 ETF 이야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저 뭐고 요 보랏빛이 뭐냐면 코스피 200 곱하기 2 레버리지 ETF인데 레버리지 ETF도 결국에는 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계속 지금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14,000일 정도 되니까 그 0으로 가는 거죠. 그죠? 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어떤 거냐 하면 이, 이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는 장기로 보유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시간 침식 효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50%면 반토막이 나잖아요. 근데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해요? 100%가 필요한 거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어떤 거예요? 뭔가 확 떨어졌잖아요. 확 떨어져 가지고 25% 떨어지면 레버리지 ETF면 마이너스 50%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토막 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침식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를 장기로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레버리지 ETF를 잠시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 살았다 팔았다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래 대금이 이렇게 높은 인기 상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네. 자, 이 그래프는 뭐냐 하면 실제 사람들이 레버리지 ETF에서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었냐라는 걸 지금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 개인 투자자가 파란 색깔이에요. 이게 언제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제 짐작컨대 요게 아마 19년? 18년? 2018년? 네. 2020년? 2020년이 싶은데요. 어, 2020년? 네. 네, 네.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 사람들이 대거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를 본 거지. 그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물론 이럴 때 심각하게 더 우하향했지만 기본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잃었다라는 거죠. 음, 곱하기 2x, 선물 인버스 마이너스 2x. 개인 투자자는 돈을 잃었다. 코덱스 인버스, 개인 투자자는 돈을 잃었다. 특히 언제 돈을 많이 잃냐면 변동성이 컸던 시점에 2020년 3월에. 아마 이게 2020년 3월 맞을 거예요. 예. 요거는 코덱스 200입니다. 코덱스 200. 요거는 곱하기 2, 뭐 마이너스 1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얘는 요게 지금 개인 투자자인데 그냥 0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 플러스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플러스예요. 그래서 2002년 10월 14일에 상장한 이래 2021년 2분기까지 개인이 242.9억 원 이익이 났어요. 다시. 레버리지는 6,340억 원 손실. 어, 인버스 EX는 4,550억 원 손실. 코덱스 인버스도 978.8억 원 손실. 그래서 개인 투자는 돈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논문을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쓴 논문인데요. 이 논문이. 같이 썼던 논문인데 뭐 이야기했던 거는 이런 그 이제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버 컨피던스 자기 과신이 있다라는 거죠. 이 뭐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80%의 운전자가 자기는 평균보다 이상의 운전 능력이 있다고 응답하고 20%는 자기가 에버리지 평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빈번한 거래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시점 선택에 관해서 과신을 하는 거죠. 사실은 시점 선택 능력이 없는데.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신이 큰 투자자가 뭐 어떤 짓을 하냐면 높은 레버리지를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별로 높지 않은데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의 돈까지 빌려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레버리지 ETF는 남의 돈을 빌린 건 아니지만 그 상품 자체가 레버리지를 만든 거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과신이었으니까. 자기 능력은 이 운전 잘하는 운전자가 아니었는데 코너링을 아주 기차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사고가 나는 거죠. 사고가 난 거죠. 열악한 성과를 내더라. 그리고 이 왜 특별히 개인이 그러냐 하면 개인은 뭔가 훈련 같은 걸 한 게 아니잖아요. 가령 이 프로 그 카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코너링에 대해서 훈련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코너링을 아주 급격한 코너링을 하더라도 사고가 안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개인 투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훈련을 안 했잖아요. 훈련 안 했는데 코너링을 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사고가 사고가 났겠죠. 라는 네. 거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끝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또 다른 토픽들, 여러 가지 몇 가지 토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과연 답일까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토픽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어, 다음 주에는 지금 대면 수업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뭐 코멘트나 아니면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음.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성과평가 보고서 쓰셔야 됩니다. 네, 동영상 보시고요. 네,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